정점이 n개인 방향 그래프. 여기서 정점은 이렇게 노드를 말하는 거죠. 노드.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이고, 이 노드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 이렇게 이제 간선을 보면 이렇게만 연결하게 되면 이게 통신망 구성에서 링형이 되겠죠. 반지형. 링형이 될 텐데 이건 뭐 가장 가격이 싸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연결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최대 간선수 그랬죠. 이것은 이걸 메쉬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쉬형은 모든 노드가 모든 노드와 이렇게 연결점을 갖는 이런 형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선이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건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건 5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많잖아요. 그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노드의 개수가 5개라고 하면 n 곱하기 n-1 나누기 2 이런 공식에 들어가게 돼요. 이 노드가 5개라 그랬으니까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것을 둘로 나눴으니까 10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방향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방향 그래프라고 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런 엣지가 2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에다가 2배를 해준 20개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연결하거나 중복 간선을 배제한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배제하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중복된다. 이런 것을 배제하면 딱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2개씩의 간선이 필요하겠죠. 자, 설명으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간선의 개수를 n이라 하고 노드의 개수를 정점이죠. n이라 한다면 이것은 n 곱하기 n-1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비방향성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나누지 않게 되면 방향성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 개수가 20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스택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삭제 알고리즘 그랬는데 스택은 이렇게 생긴 주머니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1위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그래서 입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푸시 꺼내는 걸 탑 동작이라고 하고 맨 밑바탕을 바텀 또 제일 위를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이걸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바텀이 있어야 이 아래쪽에 있는 다른 메모리의 내용과 섞이지 않게 이것을 차단 관리할 수 있고요. 탑 포인터가 있어야 현재 들어온 최고 윗부분의 값을 가리킬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탑이 0일 경우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텀을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탑이 0일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느냐? 푸시는 가능하죠. 푸시는 뭐 A, B, C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바텀의 위치가 0인데 현재 A가 들어있다면 탑은 1을 가리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탑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탑 포인트는 맨 아래를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서는 삭제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팝이 불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팝이 0인데도 불구하고 팝을 하라. 이런 명령을 만나게 되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니까. 만약에 타 포인트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위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 여기는 값이 있겠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값이 있다고 본다면 타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 그런 상태에서는 타 포인트에 있는 스택의 타 포인트 이게 이제 스택이라고 보고 스택의 타 포인트 요 자리죠. 요 자리를 remove 삭제하라는 의미인데 팝을 뜻하는 겁니다. 팝 꺼내는 거니까 이런 동작을 하고 나면 여긴 지금 1번지, 2번지 그리고 요거 3번지를 의미할 테니까 거기서 탑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줄어들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방 C를 뺐고 그러면 탑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탑 포인트가 0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0일 때는 빼는 동작을 할 수 없다. 만약에 빼는 동작이 들어오게 되면 언더플로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설명에서도 삽입 동작에서는 탑이 맨 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것이고 삭제 동작에서는 탑이 제로일 때 이럴 때는 언더플로우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삭제일 때 리무브 한 다음에 하나를 뺐던 것처럼 담는 동작인 인서트 동작에서는 현재 탑을 하나 늘어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담아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단위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작업을 하고 끝나는 이런 구조로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했지만 점점 소프트웨어가 방대해지면서부터는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 개의 서브루틴, 펑션, 프로시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것을 호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파트별로 만들어진 이런 소프트웨어 덩어리를 합쳐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처음에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이런 구조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에도 요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절차적이 진행되고 있겠죠. 그 절차적인 덩어리들을 한 대로 연결해서 묶어 놓은 방식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덩어리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이게 전체가 하나의 구조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이것과 이것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또는 몇 개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것이 모듈이고 모듈 1, 2, 3, 4, 5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듈 4와 다른 동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듈 5 안에서도 여기 여러 개의 명령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들의 집합이다. 서로 모여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완전체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본다면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단위 이런 그 덩어리들을 말한다. 하나 또는 몇 개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 이 안에 모듈 안에 또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모여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이룬다 하는 거죠. 다음 문제는 형상 관리를 물어봤네요.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전 과정, 그 전 과정에서 여러 작업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벌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피드백을 해서 수정하기도 하고 재구축하기도 하고 보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동작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과정들을 모두 문서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관리가 되겠죠. 그럴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형상관리예요. 그러니까 형상관리에서 잘못된 설명을 골라라 하는 건데 형상식별은 형상관리 계획을 근거로 형상관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되고요. 형상관리를 통해서 가시성, 추적성 이렇게 어디를 고쳤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놔야 역으로 거꾸로 가면서 점검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상 감사는 형상 관리 계획대로 형상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형상 항목의 변경이 요구 사항에 맞도록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형상 관리 통제 과정 그랬는데요. 통제 과정에서 형상 목록의 변경 요구를 즉시 수용이나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즉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상통제 과정에서 목록에 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형상통제위원회 이런 조직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반영해야지 그냥 해달란다고 즉각 변경이나 즉각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패키징이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프로젝트, 이것을 구축 중에 있다면 구축하는 시작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구축하는 과정과 완성 단계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완성이라는 것은 이미 테스트까지 다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제 배포라는 것은 판매한다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배포하는 일이 남았는데 배포하려면 여기 시작 단계부터 구축 단계, 완성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많은 이런 모듈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묶어서 이것을 하나의 완성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패키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야 되니까 패키징은 개발자 중심으로 개발자 중심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패키징을 해서 배포가 되면 이게 개발자를 위한 배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틀렸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신규 및 변경 개발 소스를 식별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상용 제품, 여기 판매용 제품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매뉴얼과 버전 관리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징이 됐다면 이 패키징에 버전 1.0 이런 이름표가 붙을 거 아닙니까? 검용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배포 형태로 패키징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가져다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배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패키징이 개발자 중심이냐 사용자 중심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패키징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완료가 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패키징을 해서 배포가 됐다면 디지털 저작권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저작권이 예, 저작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고 그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잔뜩 모아두는 창고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뭐더 광범위한 그런 그 해석 용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와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멀리 느껴지죠. 디지털 저작권과는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 창고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기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DRM 컨트롤러, 그 다음에 패키저, 그리고 콘텐트 디스트리뷰터 이런 것들은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콘텐츠 프로바이더도 필요하겠죠.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소비자도 필요하고 분배하는 디스트리뷰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요것이 용어가 좀 유사하긴 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의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클리어링 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RM을 관리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DRM 콘텐츠도 있을 것이고 패키저 묶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여기서 조절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안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ISO 9126 버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유엔에서 그 산하 기구로 가지고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 여기서 전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형태에 대해서 일정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생산자나 연구자나 개발자들은 이 표준안에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개발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전 세계에는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들이 각자 제품을 만들어내면 통신망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ISO에는 수많은 그 버전들이 있는데 9126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능력, 요거에 대한 표준안이 해당되지, 여기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건데, 사용성, 신뢰성, 기능성, 효율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지금 자원의 양에 따라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얼마나 이 적합한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효율성 범위 내에는 품질 부특성, 시간 효율성, 자원 효율성, 준수성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요구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효율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아까 앞에서 여러 완성품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이런 패키지를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제품 품질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위한 국제 표준을 물어봤어요. ISO와 연관된 것이겠죠. 그래서 ISO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91266 이거는 이제 소프트 품질 측정에 해당됐었죠. 그 다음에 이 12119 이런 버전은 소프트 패키지 제품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3번이 답이 될 텐데, 그리고 14598 버전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 모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 과정 또는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평가 표준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126, 12119, 14598 다 중요한 거고 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여기서는 지금 12119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이런 것은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몇몇 개 중요한 그런 버전 몇몇 개만 체크를 해두세요. 여기서는 지금 세 개가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파일, 테스트, 정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성 도구를 물어봤네요. 생성 도구.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 투입되는 많은 종류의 툴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합당하냐 하는 걸 물어봤는데 컴파일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정적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주는 그런 도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빌드 도구가 가장 폭넓게 제시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텐데 테스트 커버리지를 해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가 범위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이거를 체크하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도구는 정작 테스트를 수행해 주는 거죠. 인스펙션 도구도 있는데요. 정적 분석 도구로서 코딩 표준 준수 여부, 그다음에 코드의 매트릭 측정, 중복된 코드가 있는지 코드 인스펙션 검사 등등 전체적으로 소스 코드 품질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기서 빌드 도구가 앞에서 답으로 봤었죠. 빌드 도구가 하는 일은 코딩한 내용을 컴파일하고 컴파일하면 에러가 발생하니까 에러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컴파일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냐를 체크해주는 그런 생성 도구가 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가 흔히 자주 출제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틀린 걸 골라야 되겠죠. 먼저 베이스 패스 테스팅.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베이스 기반이냐 아니면 바운더리 밸류 값을 체크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스 코드 집단이 있을 때 이 속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컴파일 하듯이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수행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인데 그러니까 모듈 안에 작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죠. 여기서 수행되는 과정을 써가면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산출물의 각 기능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서 선택, 반복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고 논리적인 경로를 점검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부문이 발생했는데 만족할 때 이리 가고 불만족할 때 이리 가라 그랬으면 그걸 따라가면서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이런 어떤 그 절차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경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패스라든지 바운더리 테스트 이런 것들은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주로 쓰는 그런 기법인데요. 베이스 패스 테스팅 이거는 기본 경로 검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이 맞아요. 왜냐면 기본 경로를 검사했으니까. 그런데 바운더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게 하나의 펑션이라고 보고 이 펑션에는 입력과 여기서 리턴 되는 값, 출력 이렇게 제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값에서 입력값이 여기서 입력되는 값을 경계값을 넣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 채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점수가 0점부터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점이 들어갈 리는 없지만 만약에 섞여 들어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100점이 한도지만 120점이나 200점이 들어가면 작동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는 걸 경계값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값을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만 봤지 속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를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만 확인하는 이런 구조를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스 패스,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패스 관련된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은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 해당이 되지만 바운더리 테스트, 이거 한계값, 경계값 테스트 이런 것들은 블랙박스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